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자르는 거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서투를 텐데 여러분 양해 부탁합니다. 일단 제가 엑스트리머라는 걸로 스트리밍을 하는데 처음 사용하는 거라 잘 사용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하고 나면은 좀 나아질 듯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네요, 이게. 들리나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셨죠? 어제 주식이 아주 폭락을 했죠. 한국이 한 7포인트 넘게 코스피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도 12%, 그 다음에 대만도 엄청 폭락을 했죠. 유럽도 폭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세계 정세를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좋은 방향으로 자본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란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세력들이 장난을 친 거냐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봐요. 이란 이스라엘의 사태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잠깐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선물 거래 현황을 봤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 주식 투자를 안 하시면 관심이 없을 텐데 저도 뭐 주식은 투자를 안 하는데 과거에 선물 옵션과 주식을 투자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어요. 선물을 판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좀 울리나요? 방이라 그래요. 선물을 한 2주 동안 팔았어요. 선물을 판다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외국인들은 벌써 2주일 전부터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배팅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또 하나 있는데 풋 옵션을 사고 풋 옵션을 팔고 콜 옵션을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콜 옵션이라는 거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 옵션이라는 거는 콜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에 배팅해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콜 옵션을 팔았어요. 그 대신 풋 옵션을 샀어요. 풋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주식이 내려갈 거야. 그래서 난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하겠어라고 해서 풋 옵션을 산 거예요. 한 2주 동안 엄청나게 풋 옵션을 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주 전부터 외국인들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하방으로 놓고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정보가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경기의 침체 우려가 얘기가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AI주의 거품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그게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펀드 중에는 이 자본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또 자기가 다 운영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알고리즘 펀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룰을 AI처럼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맞아 떨어지면은 사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팔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들이 투자하는데 그 알고리즘 펀드들이 선물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콜옵션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풋옵션을 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막대한 자금이
주가가 내려가는 쪽에다가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놓고 걸어놓은 상태에 뭐가 터졌냐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폭제가 돼서 사정없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낙폭은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는 이제 서서히 오래 빠진 거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이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첫 번째 저는 진단을 하고 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한예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한예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마스의 리더예요. 하마스의 리더인데 하마스라는 거는 주로 그 하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가죠. 하마스에는 정치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하마스 정치국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조작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좀 하겠습니다. 하마스 조직도를 제가 그려봤는데 하마스에는 여러 가지 종교 관련된 것도 있고 교육 훈련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정치와 관련된 것들은 정치국이라는 쪽에서 해요. 이 정치국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잠깐만 제가 이게 됐네. 그 이 한예가 정치국의 장이에요. 7월 30일 날 암살당한 이 정치국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교 관계를 하는 데가 있고 슈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슈라위원회는 뭐냐? 협의체, 만장일치 협의체인데 그 협의체 밑에 4개의 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슈라위원회의 장이니까 하마스의 최고 리더가 한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색깔로 이렇게 약간 그 빨간기가 일어나는 것은 암살당한 사람들이에요. 슈라위원회 밑에 요르단 서안 슈라가 있어요. 요르단 서안 슈라에 이 사람도 암살당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레 아루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어요. 가자 전쟁 이후에. 그래서 요 사람도 암살당했고 암살당하지 않은 이제 수감자 하마스 중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암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을 통치하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야이르 시나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자 지구에 있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침공을 결정한 사람이고 인지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알카삼 여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대장이에요. 실제로 군 부대 우리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이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가자지구하고 요르단 서안하고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의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인질 간의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과 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왜 이스라엘은 이 협상파를 그것도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온 귀빈을 그게 또 테헤란에서 암살을 했느냐가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 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사람이 묵었던 곳은 어디냐면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 장소예요. 요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란의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궁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 옆에 있는 숙소인데 그 숙소에서 쌌는데 앞에 조금 다시 가서 보면은 요 숙소가 내려다 보이는 그 쪽에서 발사를 했다고 혁명수비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kg 정도 되는 발사체를 발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발사체가 미사일이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만약에 발사되었다 그러면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7kg의 소형의 폭탄이
발사된 것 같아요. 드론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로켓포 같은 것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죽었는데 사실은 여기는 혁명 수비대가 관리하는 안가이거든요.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관리하는 안가이기 때문에 내부에 내통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어느 층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의회가 그 방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의 내부에 내통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저기를 바로 몇 시간 전에 헤즈볼라 두 번째 리더가 레바논에서 폭격으로 암살당했죠. 그 사람 사진을 내가 찾아는 놨는데 영상이랑 찾아는 놨는데 다루는 게 미숙해서 여기다 넣지를 못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채팅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채트 뷰를 한번 놓고 이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잠깐만 이거 세팅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장면 세팅을 해야 되나 보네요. 아직 서툴어서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팅을 하지 않고 요 채팅은 세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다음에 제가 배워가지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번만 이전에 헤즈볼라 두 번째가 2인자를 살해를 했고 그 전에도 이란 영사관을 폭파시키면서 요 최고 지도자를 이란의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자를 죽였죠. 이번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가 도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란이 공격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 영사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국의 영토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시리아 영사관 건물을 폭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외교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란이 굉장히 많이 참으면서 몇 가지 그 드론 민가가 없는 곳 쪽에 군부대 쪽에 드론 발사하는 걸로 모든 걸 끝냈어요. 그래서 쉽게 체면 치레 정도는 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군 기지, 공군 기지하고 사실 구글에서 이거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지워 큰 것도 아닌데 이 영상을 지워버렸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경과를 이해하시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입장이 있고 네타냐후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서로 죽고 죽이는 보복의 관계가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요 채팅창 내용을 더 볼 수가 없어서 아직 조작이 서투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진행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모두 중동에 속해 있죠. 중동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국가고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러시아가 뭐 전폭적이라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지정학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을 보리고 서남진하는 데 있어서 남쪽 지역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쪽이 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중국과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있죠. 북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이란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중동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필요하고 러시아는 동진하고 남진하기 위해서 이란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붙어 있는 나라 중에 친이스라엘은 아니지만 미국의 의지에서 어, 국방을 책임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이 있죠. 그게 사우디, 요르단,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을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는 다른 쪽에 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에는 다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거는 시리아하고 레바논, 예멘,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란하고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반군 단체들을 저항해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요 색깔을 보시면은 약간 이 그린색이 더 많죠. 그래서 약간 중동 쪽에 이란, 중동 이쪽에 더 많이 러시아 쪽에 발을 더 담그고 있고 미국에도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물건을 팔고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군함을 진수시켜서 인도를 했죠. 그런 반면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이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중동 국가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이집트는 조금 더 중간 양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서방 쪽에 미국의 측면에서 더 쓰려고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란 쪽하고 이쪽 파하고도 완전히 발을 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 몸인 나라가 있죠. 영국, 뉴질랜드, 호주는 거의 미국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미국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나라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같은 한 몸이죠. 백러시아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보면은 양분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싸우고 있고 유럽이 패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유럽이 패해가 망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전후의 이유를 세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후의 이유를 생각을 하려면은 경제 군사 블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G7이나 G20이라는 확고한 블록이 있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는 블록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유럽일 거고, 이쪽 블록에서는 중국하고 협력 관계이면서 경쟁 관계이면서 협조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는 그런 관계이죠. 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중국도 때리고 있고 러시아도 때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은 힘을 합쳐야 되는 반강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 온튼 원하지 않든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정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큰 블록 이쪽 편에서 왼쪽 편에서 큰 블록은 G7입니다. G7.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아직 블록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G7에 대항하려고 하는 블록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게 브릭스입니다. 브릭스고 이 브릭스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같은 데는 가입하고 싶고 돈은 거기서 벌고 싶어 하죠. 군사적으로는 이쪽에 왼쪽에 붙고 싶고 경제적으로는 오른쪽에 붙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사우스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직접 경략하고 상하이 협력기구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경제 블록화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명확하게 향후에는 양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동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이쪽에 붙으려고 하기도 했고 막 그랬죠. 그죠? 오른쪽에 붙으려고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를 조금 보시면은 그 미국을 보기 전에 미군 기지를 먼저 볼까요? 여기가 지금 현재 미군 기지가 있는 쪽이 아까 얘기했던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에도 있죠. 그래서 미군 기지들이 이란을 완전히 그 걸프만을 두고 봉쇄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꼭 그 동중국해에서 제1열도선 혹은 제1도련선을 두고 중국을 가로막고 있듯이 여기도 걸프만, 페르시아만을 두고 이란을 완전히 이 아라비아 반도로 못 나오게 이렇게 막아놓은 형국을 가지고 있어요. 군 기지들을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냐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1,400에서 1,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란과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들 프록시를 두고 있죠. 그 프록시가 레바논에 있는 게 헤즈볼라이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하마스이죠. 그리고 예멘에 있는 게 후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들이 이란이 한 수십 년간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그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직접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죠. 그래서 명분은 팔레스타인을 구한다. 이슬람 국가로서 사람들을 박해받는 팔레스타인을 구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주도권 싸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란이 플러스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작년에 이라크를 침공해서 인질을 100여 명 이상을 잡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도 끼어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티에는 예멘인데 예멘의 안사르 알라라고 그러죠. 예멘의 반군인데 사실 반군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멘을 통치하고 있고 여기에 군인들이 한 얼마나 있냐면 한 4만 명 정도 있어요. 예멘에 그 후티군들이. 그래서 이 후티가 작년에 10월 달에 여기 조작이 이게 조작이 되게 해서 후티가 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 이스라엘 관련 선박들을 지금까지 격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해군이 여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티를 아직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죠.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10,000 미만의 드론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룻밤 이들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룻밤에 1조 이상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짜리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20억에서 30억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 사람들이
قوة يا رب الله أكبر. الموت لأمريكا، الموت لإسرائيل، اللعنة على اليهود، النصر للإسلام. لبيك يا أقصى. 이들이 발사하는 그런데 이제 작년 올 4월 달인가요? 이 훈련가 올 ربما صواريخ 지난주 صاروخ. 뭐 여기서 هذا الصاروخ هذا السود عندك صاروخ هذا بدأ صاروخ ثاني يعني هذا الصاروخ الذي لم ينفجر. هذا أحد الصواريخ الحرارية التي تحملها طائرة الاستطلاع الأمريكية حديثة الصنع. تم إسقاطها اليوم بفض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في محافظة صعدة. نقول لأعداء الله الأمريكا وإسرائيل هذه صناعتكم وأفخر صناعتكم تحت أقدامنا، وبفضل الله وبفضل البواسل المجاهدين الأبطال أسقطوها بعون الله وكرمه وجعلوها تحت أقدام. 이제 이게 제대로 돌아가네. 그 하마스는 군대가 한 4만 명 됩니다. 헤즈볼라는 10만 명 정도 되고요. 시리아에는 헤즈볼라에는 정부군이 있는데 정부군은 4만 명이고 헤즈볼라 정부군은 기독교고 친미에 가깝습니다. 헤즈볼라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헤즈볼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식 정부군은 아니지만은 정규군보다 더 막강한 미사일 중심으로, 공군은 없지만 미사일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17만 명 정도가 있고 친이란 민병대가 3만 5천 명에서 7만 5천 명 정도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한 20만 명 이상을 이란이 키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동의 미군 기지를 봤는데 최근 이란 이스라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미군이 항공모함 루즈벨트가 여기서 빠져나갔습니다. 항공모함 루즈벨트가 빠져나가고 에브라함 항공모함이 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호르무즈 해협이 항공모함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빠져나오고, 이 항공모함에 호위했던 이 군함들은 어디로 갔냐면 홍해로 들어가서 USS 콜스하고 라붐은 홍해로 들어가서 후티에서 혹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들은 홍해로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이쪽 지중해 쪽에는 누가 왔냐면은 상륙함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상륙함이 암살하기 전에 미리 왔다라는 거죠. 미리 오고 여기에는 USS 버클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배 한 척이 추가로 더 도착했다라는 게 지금 중부 사령부하고 SNS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륙 준비단들이 이미 와 있었고 상당히 미국이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전직 He was there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the new Iranian president. 책임자였던 This coincides with the assassination as well of a senior Hezbollah official earlier today. 헤즈볼라 고위 간부가 암살된 거하고 이번에 한이에가 암살된 거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is action clearly had the support and foreknowledg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I say that because we also have news reports now coming in that the US and UK warships are headed into the Mediterranean. On one of the US ships is probably a Marine amphibious unit, a MU.
어떤 그 녹색 신호를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또 뭐냐면은 Hezbollah and Iran have been incited to respond, and Israel is calculating that it can withstand the 헤즈볼라나 blows. 이란이 반응하도록 자극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물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So 얻은 것 restraint if 같다고 possible. 생각을 하고 있어요. But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보가 우리보다 나을 테니까 이 전직 CIA이지만은 지금은 러시아 쪽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푸팅크 러시아 매체인데 거기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생각이 뭐냐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걸 생각하고 이란의 생각이 어떤 의도를 가진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일단은 보복을 했으니까 보복을 한 거고 혹은 휴전할 의향이 있는지 평화를 지킬 의향이 있는지 이 네 가지 옵션을 놓고 페이오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란의 입장에서 전쟁을 하겠느냐 보복을 하겠느냐 휴전을 하겠느냐 평화를 추구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 배후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타냐후 자체가 사법 리스트가 있습니다. 평화 시기가 되면은 이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쟁하는 동안은 그게 없지만은 전쟁이 끝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 종전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협상을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협상을 했어도 일시적 휴전이었지 계속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협상파를 암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협상파를 암살했고 암살 장소가 테헤란이었다.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란을 자극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시도가 4월에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한 건데 이란이 크게 넘어가지 않았죠. 이번에도 이란을 자극한 거다. 대통령 취임식에 외빈을 그것도 수도에서 적대국의 수도에서 암살했다라는 거는 야 우리 제발 전쟁을 일으켜줘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한이하고 협상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가 둘이 친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 첫 번째는 친해지는 게 원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긴장을 유지하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진 협상보다는 이번에 확실히 무장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란 협상 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장 세력을 다 격파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명분 충족형 공격, 4월처럼 형식적인 공격만 하는 방법이 있고 특정 지역의 일부를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을 하는데 직접 나서기보다는 프락시 조직들, 자기들이 지원하는 무장 단체들을 을 통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인 암살을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요인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란 이렇게 동시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1, 2, 3, 4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 2, 3, 4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1번으로 하기에는 4월에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그 신임 대통령이 명분이 안 서죠. 신임 대통령으로서 새로 취임하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넘어간다라는 것은 명분이 안 서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부분을 프락시를 대응해서 그들에게만 맡긴다라는 것도 이 프락시 무장 단체들에게 이란의 명분이 안 섭니다. 요인 암살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한다고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의 입장이 확전 의향이 있느냐, 확전 의향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확전 의향이 없다고 보는 거는 10월 대선 전까지는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10월 전까지는. 대선이 지금 만약에 전쟁이 확산되면 민주당은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유가도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표가 많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10월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거다. 그 러시아의 쇼이그가 갔죠. 잠깐만요. 하여튼 쇼이구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쇼이구가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고 국방장관도 만나서 거기서 뭘 얘기했겠느냐라고 보면은 그 협상을 얘기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상을 중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이제 확전 의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확전 의향이 미국도 여기에 트럼프가 되든 민주당이 해리스가 되든 확전 의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전력을 분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력 분산을 하고 싶은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면 이제 국방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중동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싶어해요. 지금은 미국이 중동의 주도권을 없었기 때문에 중동의 주도권을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러시아가 확전 의향이 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의 수송기에 무기들이 일부 도착했다라는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전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수송기가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서 보면 수송기가 이란에 도착했다, 테헤란에 도착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란 생명수비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타 지역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확전 지역이 있다, 그리고 참전을 할 여기에 전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분쟁 지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두 곳이죠. 하나는 한반도죠, 뭐 뻔하게. 그래서 그제 그 김정은이가 신형 미사일을 배치를 했죠.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가 그 지역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헬동맹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사헬동맹 국가들이 러시아 쪽으로 다 넘어와 버렸죠. 예전에 프랑스의 관리를 받았었는데 이쪽에서 분쟁이나 테러를 일으켜서 조장을 할 수가 있고, 미국은 또 중앙아프리카의 분쟁을 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세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문제인데, 이게 확정이 되면은 호르무즈에 영향을 갈 거고,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에너지 자원,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80%가 오고, 그 카타르에서 오는 가스가 한 33%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 우리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뭐 수출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우리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을 것이고요. 주가는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영향 분석은 제가 데이터를 다운은 받아놨는데 분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우리가 이 지역으로 얼마나 수출을 하고 있고 오는 게 얼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냐는 지금 수입 물량하고 그동안에 했던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회를 가져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결국 그 호르무즈로 들어오는 석유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뭐 카스피해 석유도 그렇고 지금 남아 있는 자원 분쟁 가능성이 동중국해하고 지금 첨예하게 할 수 있는 게 북극권입니다. 북극권은 지금 점점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해저의 강물 자원,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강물 자원의 채굴권을 가지고 싸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림님. 지금 이스라엘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관광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상당한 타격은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왕 칼을 뺐으니까 이 칼을 걷어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는 무장 세력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정도까지를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게 네타냐후의 생각입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를 동조하는 느낌이에요. 컨트롤 안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그 국제 정세가 위험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영향을 받죠. 제가 하나 장표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기다 올려놓지를 못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올린다고 올렸는데 제가 아직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것들인데, 강의용으로 정리를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기적적으로 성장한 건 맞아요. 1950년대에 미국의 US 달러 1인당 GDP를 100으로 놨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계속 미국의 그 1950년대 GDP를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계속 7, 80%까지 성장한 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한국하고 대만이에요. 한국하고 대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시점이 있어요. 한국 기업의 도화약 가정을 보면은 60년대까지는 경공업 수입 대체품들이 했던 거예요. 새마을운동으로 인하 경부고속도로 개통 때까지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봐야죠. 요 시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그 포스코가 중화공 육성 정책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전두환 정권이 일어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꺾어졌다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고 또 김영삼 정권 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명박 정권 때 떨어졌다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정책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60년대, 50년대는 경공업 수입 대체 산업, 70년대는 건설 중화, 80년대는 전자산업, 90년대는 IT 산업인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한번 해먹었다가 디지털 저탄소 가지고 한번 해먹었다가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정부가 이거 합시다라고 나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는 바꾸고 있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리더들이 끌고 나갔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를 다시 올라채우고 내려가는 걸 올라채우고 내려가는 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라갔다가 지금 또 정체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더 올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뭐 누구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라기보다는 우리 국가의 비전이 없다.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이 없다. 그게 한 20년 됩니다. 노무현 이후 요 부분이 20년이 방향성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동안은 쭉 성장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밝은 편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파워포인트로 돌아가면은 요 파워포인트에 그 블럭들이 제가 조작이 잘 안 되는데 잠깐만요. 파워포인트에 요 블록이죠. 요 블록들이 사실은 시장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사고 팔는 다 제조 강국들이고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왼쪽 블록이 우리의 시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 시장을 어디를 보고 있냐면 오른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시장을 보고 있어요. 왼쪽 블록은 오른쪽에다가 뭔가를 팔아야지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는 이 블록 파란색 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가예요. 힘은 합쳐져 있지만은 군사적 동맹이긴 하지만은 서로 간에 물건을 팔아먹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팔아야 되냐면은 오른쪽 블록에다 팔아야 되는데 이 오른쪽 블록에 예전에 중국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오른쪽 블록에다 많이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여기를 장악을 하고 있고 요 밑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이 다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빠지지, 동남아시아 시장도 빠지지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기회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도 좋긴 한데 러시아는 에너지하고 기술, 우주 항공 기술이나 무기 기술들이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기술들이 아니잖아요. 로켓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에서 받은 거잖아요. 현무도 마찬가지고 원초 기술은 러시아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싸우면 좋을 편 없죠. 네 편 내 편 분명하게 싸야 되겠. 우리가 왼쪽 편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빠져나올 방법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오른쪽 편을 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고요. 적으로 만든 순간
우리는 뭔가를 팔아먹을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을 왼쪽 블록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한 30년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30년은. 우리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 기술들은 중국이 거의 다 한 80% 이상 따라잡았고 최첨단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에 5나노 이하, 뭐 3나노, 7나노 이하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7나노 이하에서는 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칩 생산 수량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이 없으면은 전 세계가 사실은 칩 가지고도 안 나는 거죠. 7나노 이하가 안 되는 거지 그 이상은 중국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전제품 만드는데 중국산 싸구려 칩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오른쪽 블록은 경제적으로 약하지만은 내가 이 자료들을 다 정리를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오른쪽 블록에 있는 나라들이 거의 다 자원 대국이에요. 물론 왼쪽에도 있죠. 호주 같은 데가 있지만 호주 정도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나머지는 석유 자원이고. 그래서 자원 대국이기 때문에 이 자원이 무기화돼 가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그럴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특징이 뭐냐면은 왼쪽 블록의 G7의 부채 1인당 부채를 합치면은 한 22,000달러가 돼요. 오른쪽 블록은 7,000달러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블록은 1인당 GDP는 높지만은 그만큼 부채 비율도 짊어져야 되는 부채 비율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네트를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계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후속 경제 분석한 거는 영상으로 하든지 아직 제가 서투르네요. 이걸 해보니까 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이걸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영상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의적절하지가 않아서 한번 생방을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이 후속으로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이란 사태와 연계된 서플라이 체인과 관계돼서 수출입 물량을 분석하는 걸 한번 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의 실시간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부분들을 하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자동차 산업에도 인보를 했고 뭐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전혀 모르실 텐데 저는 주로 저는 경영학을 했고 회계학을 했어요. 이제 경영학을 했고 회계학을 했고 오랜 시간 경영 컨설팅을 했고 자동차 산업의 컨설팅도 오래 했고 자동차 산업의 어떤 회사에서 뭐 임원으로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지정학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한 3년 공부를 했던 거고 저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정해서 그대로 제가 공부해가는 과정에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느낀 게 그전에는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강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지도가 중요하다. 지정학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느껴서 지리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책은 한 200권 읽었습니다. 이 지정학과 지리 역사 관련된 것들을 200권 읽고 논문들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그 이제 읽자마자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적 프레임,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은 인투이션, 직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쪽의 전공을 다른 쪽 경영이나 실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직감적인 것보다는 전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쪼개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나눈 거예요. 뭐 여러분 혹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MES라고 있습니다. 집합이론 MES라고 하는데 맥킨지에서 나오는 방법론인데 분석하는 방법론인데 전체를 보되 서로 중복하지 않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분석해 나갑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게 만약에 그 빠져버리면은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 있고 혹은 또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하면은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튜브가 상당히 그런 그 패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 해군기지나 공군기지, 로켓부디, 우주항공 자료들은 제가 엄청나게 미 국방부 자료나 이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좌표 자료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면서 중국 역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역사인데 제가 영어로 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 1년 동안 못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유전자를 가지고 인류의 이동을 추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쪽으로도 옮길 예정입니다. 영어는 제가 말하는 게 딸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AI를 쓰거나 아니면 더빙을 해서 외국 사람 고용해서 했는데 그게 역시 한국식 영어는 한계가 있어서 1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꽤 뭐 100만 뷰짜리, 120만 뷰짜리도 있고 30만 뷰, 40만 뷰짜리가 한 열댓 개 있어요. 그래서 그 군사 지리 영상 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서양이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해 시대에서부터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의 힘으로 서양이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남미에서 금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그 금량이 한번 가져올 때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치로 10조를 가져옵니다. 그 10조를 가져오는 게 지금 미국이 막 돈을 찍어 냈던 것처럼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유럽의 시민혁명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돌연선이요. 이번에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또 그거 저 한 2년 전에 사실은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편집하는 기술도 안 좋았고 만드는 것도 좀 그랬고 제가 집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스튜디오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사실은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사실 걸립니다. 조금 한 10만 정도 구독자가 되면은 이거를 조금 편집자도 좀 두고 할 텐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얻어들이는 수익보다는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 신문은 보지 않고 외국 신문을 유료로 구독해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진보 성향의 신문을 보아요. 그거 하나가 뉴욕타임즈입니다. 뉴욕타임즈를 1년에 한 7, 8만 원 줘요. 그걸 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국의 이코노믹은 그거는 완전 보수 성향이죠. 그거를 한 1년에 한 30만 원,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독료가. 그래서 그거를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라운드 뉴스라고 있어요. 그라운드 뉴스라고 이것도 한 5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라운드 뉴스라는 거는 뭘 해주는 거냐면 세계 기사들이 쫙 올라오면 서칭해서 이게 중립적이냐 좌편향이냐 우편향이냐를 평가를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내가 읽어야 될 기사를 발췌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뉴욕 타임즈나 이코노미를 봐요. 근데 이코노미를 보는 이유는 거기는 데이터가 좋아요. 뉴욕 타임즈는 말로 하고 사진으로 하는데 거기는 데이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탐나서 비싸더라도 그거를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방송은 다 뉴욕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를 거의 다 베끼다시피 하잖아요. 해외 뉴스는 국내는 뭐 몇 군데서 뿌려주는 것들을 받아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의 가치가 우리나라는 저보다 더 늦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SNS에서 보는 게 우크라이나 국방부 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거, 그 다음에 러시아 국방부, 그 다음에 러시아 크렘린궁 거, 그 다음에 그쪽에 그 우크라이나 편에서 쓰는 SNS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측에서 보는 SNS가 있어요.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는 의외로 없어요, 많이. 중국 거를 좀 보고 있고. 중국 거는 사실은 이제 정보가 중국 자료는 액세스가 안 돼요. 사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펴낸 자료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죠. 미국 자료를 쓰는 거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고 싶은 건데 기업의 자료를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키스밸류를 많이 봤어요. 키스밸류를 제가 권한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기업을 봤는데 지금은 키스밸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키스밸류가 비싸거든요. FN 가이드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구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조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은 그걸 좀 보려고 하고 나중에 펀딩을 좀 여기 모이는 분들이 분석을 원하면 펀딩을 좀 해서 이코노믹스에서 파는 자료당 한 3,4천 달러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와 키스밸류 자료를 연계해서 산업 분석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다. 근데 자동차 산업이 저는 이제 과거에 선물 옵션 투자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요즘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안 해요. 제가 인공지능으로 주가 예측하는 논문을 썼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사실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금융위기 때 엄청 망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보지만은 투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더 재미있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거를 많이 자료와 지도와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직 뭐 14,000명, 15,000명도 안 되는데 올해 목표가 한 10만 가는 게 목표입니다. 너무 늦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만들긴 만들었죠. 늦게 그전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걸 할 저기가 없었고 제가 강점 있는 부분이 분석하는 거 프레임을 가지고 모르는 분야를 단기간 내에 분석하는 건데 이거를 컨텐츠화 해야 되니까 사실은 더 어렵더라고요.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배워야 되는 게 첫 번째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워야 됐죠. 지도 GIS 프로그램 배워야 됐죠. 그다음에 역사물이나 역사책 같은 거를 봐야 되겠죠. 배워야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한번 보면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다음 한번 한 이틀 정도 후에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가지고 좀 할까요?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기자동차 시장의 전망 데이터하고 국내 데이터가 없어서 사실 아쉽긴 한데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협회에다 물어보니까 7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을 자동차 쪽은 제가 많이 좀 압니다, 내용을.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제가 좀 많이 알고 제가 일을 해준 것들이 다 건설 산업하고 제조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은 지금 이어서 이 분석을 하는 거. 2번은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댓글에 한번 해줘 보세요. 올해 거가 뭐죠?
이거에 이어서 이거에 이어서 할까요? 하여튼 그 한번 내일 데이터를 한번 보고 뭘 할 건지를 한번 이번이 우크라이나 전쟁인가요? 다 하면 좋은데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다 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도 한번 할까요? 우크라이나는 라이브로 나오는 좌표들이 많기 때문에 중동에 관해서요. 네, 그래요. 그 이거 이왕 했으니까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그 한 내일 모레쯤 하는 걸로 제가 모레 같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요금 좀 데이터를 내가 찾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사람들의 국방비 예산하고 GDP 인당 부채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로 판매되는 거 제 유로스탯 데이터들은 아직 받아놓고 보지는 못했어요. 2번으로 해서 한 모레 이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어설프고 좀 더듬기는 했지만은 조금 그래도 그 준비한 거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네. 한 60% 정도밖에 못 보여드렸네. 조금 더 이게 마지막 방송까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도를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마지막 내일은 조금 더 미리 준비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의 흐름을 좀 가다듬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모레 하겠습니다. 모레 10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많이 한 100명 정도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역사물을 다루고 싶어요. 역사물 중에 제가 과거 2000년 동안 2000년에 5만 년의 지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5만 년 동안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자, 모레 뵙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꺼야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모레 보는 걸로 하고 레코드를 안 했네요. 이게 이거를 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